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4세 박영자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우실 거예요.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과 시어머니가 제 등 뒤에서 어떤 일을 벌였는지 알게 되면 여러분도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를 속이고 배신한 사람들 때문에 지금도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아마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들이라면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드릴게요. 저는 1984년 24살의 나이에 남편 김철수와 결혼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세상이 장밋빛으로 보였어요. 남편은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고 저희는 서로 사랑했거든요. 물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처음부터 순탄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참고 견딜만 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남편 가족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시누이까지 모두 함께 사는 대가족이었죠.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식사 준비를 하고 시어머니 눈치를 보며 하루하루를 보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있었지만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도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나중에는 공장에서도 일했어요. 손이 거칠어지고 허리가 아파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몇 년을 살다가 1987년에 첫째 아들 민수가 태어났어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나니 지출이 더 늘어났고 저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어요. 아이를 시어머니께 맡기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자를 예뻐하시긴 했지만 저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며느리가 돈도 제대로 못 벌어와서 남의 집 딸은 역시 남의 집 딸이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하셨거든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지만 남편을 위해서 참았어요. 1990년에는 둘째 딸 미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과 딸을 모두 낳으니 시어머니도 조금은 만족해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이가 둘이 되니 양육비며 교육비며 들어갈 돈이 더 많아졌죠. 그때부터 저는 정말 미친 듯이 일했어요. 낮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다른 곳에서 청소 일도 했습니다. 주말에는 시장에서 좌판도 벌였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 자는 게 고작이었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견딜 수 있었거든요. 남편도 저를 도와주려고 노력했어요. 주말에는 아이들을 돌봐주고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는 마사지도 해줬죠. 여보, 우리 조금만 더 힘내자. 언젠가는 우리만의 집도 갖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하며 저를 격려해 줬어요. 그런 남편의 말을 믿고 저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1995년 무렵부터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평수도 작고 손님도 많지 않았지만 정성껏 음식을 만들다 보니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죠.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장을 보고 하루 종일 주방에 서서 음식을 만들고 밤늦게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했어요. 손은 늘 기름때로 더러워져 있었고 발은 부어서 신발이 작아질 정도였지만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여가는 걸 보면 뿌듯했거든요. 아이들도 잘 자라줬어요. 민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았고 미영이도 착하고 예뻤죠. 비록 다른 집 아이들처럼 좋은 옷을 사주거나 비싼 학원에 보내주지는 못했지만 아이들은 불평 없이 잘 따라줬어요. 1998년 IMF 때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님이 확 줄어들어서 장사가 안 됐거든요. 그때 저는 새벽에 신문 배달도 하고 틈틈이 다른 일도 찾아서 했어요. 남편도 회사에서 해고될 뻔해서 월급이 절반으로 줄었죠. 하지만 그런 어려운 시기에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단단해진 것 같았거든요. 남편과 저는 우리가 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면 더 강한 부부가 될 거야 라고 서로를 위로했어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경기가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어요. 제 식당도 다시 손님이 늘어났고 남편도 승진을 해서 월급이 올랐죠. 그때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저축을 시작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은 무조건 통장에 넣었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적금도 여러 개 들었죠.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용돈도 최소한으로 주고 외식도 거의 안 했어요. 모든 걸 아끼고 절약해서 집 장만을 위한 돈을 모았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희를 보면서 집 사겠다고 난리야. 여기서 사는 게 뭐가 불만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언젠가는 우리만의 공간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거든요. 남편도 제 마음을 이해해 줬고요. 2003년에 드디어 목표했던 금액이 모였어요. 전세금과 중도금을 합쳐서 1억 5천만 원 정도였죠. 그때 저희가 눈여겨본 아파트가 있었는데 신축 아파트라서 분양가가 2억 원이었어요. 대출을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는 금액이었죠. 남편과 함께 모델하우스를 보러 갔을 때의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 아이들이 각자 쓸 수 있는 방까지. 꿈만 같았거든요. 그날 바로 계약을 했어요. 아파트 분양 계약서에는 제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더 많이 돈을 벌었고 남편도 여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여보 이름으로 하자고 말했거든요. 그때는 그런 남편이 고맙고 자랑스러웠어요. 입주까지는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동안 중도금을 납부하느라 더욱 열심히 일했죠.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는 가구며 가전제품이며 살 것도 많았고요. 하지만 우리 집을 갖는다는 기쁨에 모든 게 즐거웠어요. 2005년 드디어 입주를 했습니다. 새 아파트에 이사 갈 때의 기쁨이라니. 정말 꿈을 이룬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함께 살자고 하셨지만 저희는 핵가족으로 살기로 했어요. 남편이 어머니는 원래 살던 집에 계시고 우리는 새 집에서 새 출발을 하자고 말했거든요. 새 집에서의 생활은 정말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넓은 거실에서 커피를 마시고 베란다에서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 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죠. 아이들도 각자 방을 갖게 되어서 무척 좋아했어요. 민수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미영이는 중학생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만들어준 것 같아서 뿌듯했죠. 학교도 가깝고 주변 환경도 좋아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집에 데려오기도 했어요. 그런데 2007년 즈음부터 시어머니가 자주 놀러 오시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손자, 손녀 보러 오시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오실 때마다 집 곳곳을 유심히 보시더라고요. 여기는 몇 평이야?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돼? 이런 질문을 자주 하셨어요. 저는 별 의미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계획을 세우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너무 순진했던 제가 한심하죠. 2008년에는 집값이 많이 올랐어요. 저희가 2억에 산 아파트가 3억 가까이 됐거든요. 주변 사람들이 운이 좋았다, 투자를 잘했다고 말해줘서 기분이 좋았어요. 남편도 여보 덕분에 우리가 부자가 됐네라고 농담을 했죠. 그런데 그 무렵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를 챙겨줬는데 점점 무관심해지더라고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고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저는 남편이 회사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 잘해주려고 노력했죠. 남편이 좋아하는 음식을 해주고 등을 주물러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점점 저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어요. 2009년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여보 아파트 등기를 잠깐 내 이름으로 바꿨다가 다시 여보 이름으로 바꾸면 안 될까? 이유를 물어보니 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부동산이 있으면 조건이 좋다고 하더라는 거였어요. 저는 의심 없이 승낙했어요. 남편을 완전히 믿었거든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아온 사람인데 설마 저를 속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2009년 6월에 아파트 등기를 남편 이름으로 바꿨어요. 그때 남편은 고마워 여보. 일이 끝나면 바로 다시 여보 이름으로 바꿀게라고 약속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죠. 하지만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어요. 등기를 바꾼 후로도 몇 달간은 별일이 없었어요. 남편도 평소와 다름없이 생활했고 저도 일상을 보냈죠. 가끔 등기는 언제 다시 바꿀 거야? 라고 물어보면 아직 회사 일이 끝나지 않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라고 답했어요. 그런데 2010년 초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거의 매일 우리 집에 오시는 거였어요.
그것도 저 몰래 남편하고만 뭔가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제가 다가가면 대화를 중단하고 다른 얘기를 하셨죠. 어느 날은 부동산 중개업소 사람이 우리 집에 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오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남편이 급하게 나와서 잘못 왔다고 하며 그 사람을 돌려보내더라고요.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요즘 어머니와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사람은 왜 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화를 내면서 의심이 많아도 너무 많다. 그냥 부동산 상담을 받은 거야 라고 했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남편이 화를 내니까 제가 정말 의심이 너무 많은 건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은 계속 커져갔어요. 2010년 여름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평소와 다르게 당당한 표정이셨어요. 영자야, 앉아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저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시어머니 옆에는 남편도 앉아 있었는데 제 눈을 피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라고 물었더니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등기도 이미 내 이름으로 바뀌었고 너는 여기서 나가면 돼.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아파트가 시어머니 거라니 등기가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뀌었다니. 꿈을 꾸는 것 같았거든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은 제 명의로 산 거잖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등기부등본을 내밀면서 여기 봐. 분명히 내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 라고 하시는 거였어요. 등기부등본을 보니 정말로 시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2010년 5월에 바뀌어 있더라고요.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분명히 당신 이름으로만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말씀하셔서.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순간 모든 걸 깨달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짜고 친 고스톱이었다는 걸. 제 이름에서 남편 이름으로 다시 시어머니 이름으로 바꾼 게 모두 계획된 일이었던 거죠. 저는 너무 분해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말이 돼요? 제가 30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뭐가 내 돈이야? 내 아들이 번 돈이지. 내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집을 사?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동안 제가 식당 운영하면서 번 돈이 남편 돈이라고요. 새벽부터 밤까지 일해서 모은 돈이 남편 돈이라고요.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났어요. 남편에게 따졌어요.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번 돈이 당신 돈이에요. 그랬더니 남편이 법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이니까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어차피 너는 며느리야. 며느리가 무슨 재산을 가져? 집은 당연히 시어머니가 관리해야지. 그리고 나중에 민수가 결혼할 때 물려주면 되고. 저는 아들 민수를 찾았어요. 그때 민수는 대학생이었거든요. 민수야,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해? 했더니 민수가 엄마, 할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어. 어차피 나중에는 내가 물려받을 거잖아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제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아들마저 저를 배신하는 것 같았거든요. 딸 미영이는 아직 어려서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고요.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진짜 집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를 마음대로 열어보고 제 방에도 허락 없이 들어오고 심지어 제가 사둔 생필용품들도 마음대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저는 매일 밤 잠을 못 이뤘어요. 이 집에서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나,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게 뭐였나,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식당 일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손님들이 사장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정도로 멍해져 있었거든요. 남편과는 계속 싸웠어요. 당신이 저를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어쩔 수 없었어.
어머니가 워낙 강하게 주장하셔서라고 변명만 했어요. 그럼 다시 제 이름으로 바꿔주세요라고 부탁했지만 남편은 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셔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도 시어머니 편이었던 거죠. 아니, 애초에 남편이 주도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2010년 가을 시어머니가 최후 통첩을 하셨어요. 영자야, 여기서 언제까지 버틸 거야? 그냥 나가서 전세라도 얻어 살아. 이 집은 절대 내 거 안 돼. 정말 잔인한 말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법적 대응을 생각해 봤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을 받으러 갔죠. 그런데 변호사가 말하기를 등기가 합법적으로 이전된 상황에서는 되돌리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동의하지 않으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사기나 강요에 의한 등기 이전을 증명하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저는 그때 녹음을 해둔 것도 없고 문서로 된 증거도 없었거든요. 남편을 믿고 등기 이전에 동의했다는 것도 불리한 요소였어요. 변호사는 소송을 해볼 수는 있지만 승소 가능성이 낮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고 조언했어요. 그리고 가족 간의 일이니까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원만한 해결이 가능한 상황이었겠어요? 결국 저는 2011년 봄에 그 집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압박이 날마다 심해졌고 남편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거든요. 아이들 앞에서 계속 싸우는 것도 좋지 않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저는 30년 가까이 살았던 가정을 떠나게 됐어요. 들고 나온 건 제 개인 물건들 뿐이었어요. 그동안 제가 사둔 가구나 가전제품들은 모두 그 집에 두고 나왔죠. 시어머니가 집 살림은 집에 두고 가라고 하셨거든요. 처음에는 친구 집에서 며칠 머물렀어요. 그런데 오래 신세를 질 수는 없잖아요. 결국 작은 원룸을 얻어서 혼자 살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가족과 함께 살다가 혼자 사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원룸은 정말 좁았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 부엌, 화장실, 침실이 다 있는 거였죠. 예전에 살던 30평 아파트와 비교하면 너무 초라했어요. 밤에 혼자 누워 있으면 정말 서럽더라고요. 식당은 계속 운영했어요. 그게 저의 유일한 수입원이었거든요. 하지만 집을 잃은 충격 때문에 예전만큼 의욕이 나지 않았어요. 손님들도 사장님이 많이 야위셨네.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걱정해 주셨지만 차마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이들과는 가끔 만났어요. 딸 미영이는 저를 걱정해 주면서 엄마, 우리 다시 함께 살 수 없어? 라고 물어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아들 민수는 여전히 차갑더라고요. 엄마가 너무 고집이 세다. 할머니랑 타협을 해보지 그래? 라는 식으로 말했어요. 남편과는 이혼 얘기도 나왔어요. 하지만 막상 이혼을 하자니 무서웠어요. 나이도 이미 50이 넘었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남편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어요. 2012년에는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시어머니가 그 아파트를 팔아버린 거예요. 3억 5천만 원에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2억에 사서 키운 집을 시어머니가 팔아서 차익을 챙긴 거죠.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시어머니가 마음대로 팔아버리다니. 그 돈으로 시어머니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를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소송을 하겠다고 했죠. 하지만 이미 집이 팔린 상황에서는 더욱 복잡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소유자는 선의의 제3자이기 때문에 보호를 받는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어서 소송을 시작했어요. 2013년부터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시작됐죠. 저는 사기나 배임에 의한 등기 이전이라고 주장했고 상대방은 합법적인 증여라고 주장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를 그냥 욕심 많은 며느리로 만들려고 했어요. 원래 집을 사겠다고 해서 도와준 건데 나중에 욕심을 부리더라. 며느리 주제에 시어머니 재산을 빼앗으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재판을 위해 이런저런 서류들을 준비하느라 정말 힘들었어요. 예전 통장 내역, 아파트 구입 당시 서류들, 증인 섭외까지. 변호사 비용도 만만치 않았고요. 식당 수입으로는
생활비와 변호사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런데 2014년 어느 날 남편이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뜬금없이 여보 다시 함께 살자고 하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뭔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와 사이가 안 좋아져서 함께 살기 어렵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없이 사는 게 생각보다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미안했다. 내가 잘못했다. 다시 기회를 달라고 빌었어요. 저는 정말 고민이 됐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잘못을 인정하고 돌아온 것 같아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어도 되는 건지 의심스러웠거든요. 하지만 혼자 사는 게 너무 외로웠고 아직도 남편을 사랑했기 때문에 다시 함께 살기로 했어요. 남편은 새로운 전셋집을 구해왔어요. 예전만큼 좋은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원룸보다는 훨씬 나았죠. 저는 소송을 중단하고 남편과 새 출발을 하기로 했어요. 처음 몇 개월은 괜찮았어요. 남편이 정말 변한 것 같았거든요. 집안일도 도와주고 저에게 잘해줬어요. 앞으로는 절대 어머니 말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약속도 했고요. 하지만 2015년 들어서면서 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연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남편이 거절하는 것 같았는데 점점 시어머니와 다시 가까워지더라고요. 어느 날 남편이 또 다른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대.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것 같아. 저는 깜짝 놀라서 설마 시어머니를 여기로 모신다는 거예요. 라고 물었어요. 남편은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 집으로 가는 거야 라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판 돈으로 산 새 집으로 가자는 거였어요. 결국 또 시어머니와 함께 살자는 얘기였죠.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절대 안 돼요. 시어머니 때문에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다시 함께 살 수는 없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어머니가 정말 아프시다니까. 며느리로서 도리를 해야지라고 하더라고요. 또 시작된 거죠. 며느리의 도리, 효도 이런 말들로 저를 압박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럼 당신 혼자 가세요. 저는 여기서 살겠어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전셋집 계약을 해지해버린 거예요. 그것도 저 몰래. 갑자기 집주인이 와서 다음 달까지 나가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에게 따졌어요. 왜 제 동의도 없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그랬더니 어차피 어머니 집으로 가야 하니까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일방적이었어요. 결국 저는 또 다시 갈 곳이 없어졌어요. 남편은 시어머니 집으로 갔고 저는 다시 원룸을 구해야 했죠. 두 번째 쫓겨나는 거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저를 또 속인 거잖아요. 다시 함께 살자고 해놓고는 결국 시어머니 편을 든 거죠. 저는 다시 소송을 재개하기로 결심했어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소송을 다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상대로 사기와 배임 혐의로 고소도 했죠. 제 돈으로 산 집을 속여서 빼앗아 갔으니까 사기 아니에요. 하지만 법정에서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부부간의 재산을 이전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고 시어머니에게 증여한 것도 며느리가 동의한 일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증거가 부족했어요. 당시에 녹음을 해둔 것도 없고 서면으로 된 약속도 없었거든요. 그냥 남편을 믿고 등기 이전에 동의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거죠. 재판은 몇 년째 계속됐어요. 1심에서 졌고 2심에서도 졌어요. 법원은 가족 간의 재산 이전은 일반적인 일이고 강제나 사기의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어요. 변호사는 대법원까지 가볼 수 있지만 승소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쓴 만큼 이제 그만 포기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 평생의 재산이 걸린 일인데 어떻게 포기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기로 했어요. 비록 승소 가능성이 낮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역시 제가 졌어요. 대법원도 하급심과 같은 판단을 했어요. 그렇게 8년 동안 진행됐던 소송이 끝났어요.
소송에서 지고 나니 정말 허탈했어요. 변호사 비용만 몇 천만 원 들었는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한 거죠. 시간과 돈만 낭비한 셈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걸 잃었어요. 집도 남편도 아이들과의 관계도. 아들 민수는 아직도 시어머니와 아버지 편이에요. 가끔 연락을 하긴 하지만 예전 같지 않아요. 딸 미영이만 간혹 안부를 묻고 저를 걱정해줘요. 지금 저는 혼자 원룸에 살면서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큰 식당은 아니고 정말 작은 분식점 수준이에요. 나이가 들어서 예전만큼 체력도 안 되거든요. 매달 원룸 월세 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어요. 노후 준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가끔 아플 때면 정말 막막해요. 혼자 늙어가는 게 이렇게 무서운 줄 몰랐거든요. 제일 후회되는 건 남편을 너무 믿었다는 거예요. 30년 가까이 함께 살았다고 해서 절대 저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제일 큰 착각이었어요. 사람은 돈 앞에서 변할 수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죠. 그리고 등기를 함부로 바꾼 것도 정말 후회돼요. 아무리 남편이어도 함부로 명의를 바꿔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때 조금만 더 신중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법적으로도 미리 준비를 해뒀어야 했어요. 녹음을 해둔다든지 서면으로 약속을 받는다든지. 하지만 그때는 가족을 의심한다는 게 죄스러워서 그런 걸 생각도 못했거든요. 지금도 가끔 그 아파트 앞을 지나가요. 제가 그렇게 사랑했던 우리 집. 새 주인이 들어와서 잘 살고 있더라고요. 베란다에 빨래도 널려 있고 불도 환하게 켜져 있고. 그 모습을 보면 가슴이 아파요. 30년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결국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이들과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고 남편과는 이혼은 안 했지만 남남처럼 지내고 있어요. 가끔 만나긴 하지만 예전의 그 사랑은 찾을 수 없어요. 시어머니는 지금도 잘 사시는 것 같아요. 제 집을 판 돈으로 좋은 곳에서 편하게 지내시죠.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가 처음부터 제 집을 빼앗을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 하고요. 남편도 결국 시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어요. 저 없이 사는 게 힘들다고 했던 말은 다 거짓말이었던 거죠. 아니면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시어머니를 선택한 거겠죠.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때 제가 좀 더 똑똑했다면, 좀 더 의심이 많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라고. 하지만 가족을 의심하면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도 참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64살이에요. 이제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죠.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요. 아직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을 때까지는 일하면서 살아야죠. 가끔 젊은 며느리들을 보면 제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아무리 가족이어도 재산 문제는 조심하라고, 서류에 도장 찍을 때는 신중하라고. 특히 부동산 등기는 절대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고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보호장치는 마련해둬야 한다는 거요. 녹음을 해둔다든지 서면으로 약속을 받는다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며느리라고 해서 무조건 참고 살 필요는 없어요. 시어머니가 부당한 요구를 하면 당당하게 맞서야 해요. 저처럼 착하게만 살다가 호되게 당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법적 대응도 미리 준비해 두세요. 변호사와 상담도 받아보시고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서 증거들을 모아두세요. 저는 그런 준비를 전혀 안 해뒀다가 나중에 후회했거든요. 무엇보다 자신의 재산은 자신이 지켜야 해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어도 재산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저처럼 순진하게 살다가 모든 걸 잃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이제 남은 인생을 혼자서라도 당당하게 살아갈 거예요. 비록 집은 잃었지만 건강은 아직 괜찮으니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제 억울함이 인정받는 날이 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은 일을 겪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하는 배신이 가장 아픈 법이에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자신을 보호하시기 바라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경험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